보통 사람이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만 인식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눈이 인식하지 못하는 적외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 파라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전자기 파의 파장이 아주 긴 것서부터 아주 짧은 것까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 한 파장의 길이가 건물 크기만큼 그런 긴 것서부터 원자보다 더 작은 그런 크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빛은 이 가시광, 빨주노초, 파남보 그 색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전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어떤 특별한 센서나 이걸 감지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써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 이 정도를 인간이 일단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도 또 다른 어떤 그 새로운 빛이 있을 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빛, 이런 것들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센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앞에서 이제 육감 이전에 우리가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5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프고 이제 이런 맛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 정기적인 신호로, 그냥 사람이 예를 들어 아프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딱 꼬집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조금만 꼬집었는데 그 많이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크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바로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센서의 역할이고요. 그 센서를 이제 다양하게 밑에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센서라는 용어도 쓰고, 또 이제 디텍터라는 것도 용어를 써요. 센스는 뭐냐면은 정기적인 신호로 바꿨기 때문에 어떤 변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정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조금 아픈 거랑 크게 아픈 거랑 이거를 크기의 차이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센스, 감지하다 이런 거고, 디텍트는 그냥 있느냐 없느냐, 아프냐 안 아프냐, 그게 이제 디텍트입니다. 그런 차이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의 눈을 이렇게 바로 센서로 바로 변환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메라, 그게 바로 인간의 눈을 그냥 그대로 센서로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참 또 아이러니한 게, 사람의 안구의 시각 세포는 앞에 각막 수정체를 거쳐서 제일 뒤쪽에 이 시각 세포가 안구의 제일 뒤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반도체 같은 걸 이용해서 시각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반도체도 만들다 보니까 인간의 눈하고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꼭 똑같이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앞쪽에 어떤 렌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체하고 각막의 역할을 하는 거고, 중간에 마지막에 이제 이런 센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원래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렇게 만드는지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이런 분이 이제 진화론의 또 유명한 학자인데, 참 사람의 이 눈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의 눈은 사실 바꾸기 어렵지만 인공적으로 만드는 이런 센서는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빛이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센서가 제일 뒤쪽에 있을 게 아니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뒤로 두고 센서를 제일 앞에 둬서 이 효율을 높이자.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더 밝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예요. 예전에 우리가 센서로 찍었던 것보다 최근에 찍은 센서들이 훨씬 선명하고 이렇죠. 이제 이런 기술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런 걸 또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외선, 우리 인간의 눈이 볼 수 없는 적외선을 보기 위해서는 적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서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외선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그 나오는 메커니즘, 나오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나오면서 중간에 뭔가 이렇게 거쳐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에서 적외선이 나오고 여러분 몸에서 적외선이 나오고 제 몸에서 적외선이 나와요. 모든 물체는 적외선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측정하고자 하는 센서까지 도달되는 그 경로를 또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센서를 어떻게 그러면 그 측정할 건가, 이제 그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해 봤더니 어떤 물체의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적외선의 파장이 다르더라. 이제 그거를 발견을 했고, 이제 플랑크 법칙이라고 고등학생들은 아마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 법칙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장의 최대 강도가 나타나는 것은 물체의 온도의 사승에 비례한다. 그게 이제 그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이제 그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에서는 적외선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적외선의 파장은 그 물체의 온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이 이제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적외선이 이제 대기 중이나 아니면은 태양에서 이 우주 공간을 거쳐서 지구까지 또 도달하는 여러 경로가 있을 텐데, 그 전달되는 경로가 파장에 따라서, 적외선의 파장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 색깔의 요 비어 있는 부분은 아예 투과를 못 해요. 이런 적외선은 측정을 못 하겠죠. 바로 그냥 앞에 가서 측정하지 않는 한 측정을 못 하는 거고, 투과가 잘 되는 이런 파장에 있는 적외선들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적외선이 이제 뒤쪽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데 많이 쓰느냐, 우리 이제 국방 쪽에 많이 써요. 이제 그 비행기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엔진의 높은 열을 측정해서 감지해서 미슬이 이렇게 쭉 추적해서 파괴를 하죠. 그게 바로 열 추적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열 추적 미사일의 제일 앞에는 항상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파장은 이제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이제 보통 파장을 3에서 5 마이크로라고 하는데, 우리 머리카락 하나가 한 100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보다 훨씬 이제 짧은 그런 파장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높은 온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로 군사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그 적외선 파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그 8에서 14 마이크로라고 하는 요 파장은 여기 보시면 300도 K는 27도 C가 300도 K인데, 그 300도 K가 상온에서는 이제 이런 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장은 여기서 보시는 요 그 까만 이제 사각형으로 표시한 요 파장인데, 대기에 투과가 잘 돼요. 흡수가 거의 안 되고 투과가 잘 돼요. 그래서 이 파장은 이제 흔히 우리 이제 상용으로 우리 널리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파장을 이용해서 적외선을 어떻게 더 잘 센싱할 수 있는 그런 센서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어떻게 측정할 거냐의 문제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빛이 이중성이 있죠, 그죠? 초등학생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빛은 입자와 파동의 그 동일한 그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제 뭐 부정했던 논리지만 후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적외선을 측정하는데도 빛의 이중성이 똑같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빛이라는 거는 입자로 되어 있으면은 그 입자를 그냥 검출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포톤, 광자,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입자를 직접적으로 측정해서 그걸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타입의 적외선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파장이다. 이 파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연못에 그 파동이 딱 일어나면 그게 중첩이 되면 그 산이 되고, 또 이렇게 중첩이 돼서 낮은 것과 낮은 것끼리 부딪히면 골이 되잖아요. 산과 골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공명, 서로 파장이 비슷한 파동끼리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런 공명 또는 공진 현상을 이용하는 게 이런 그 다른 타입의, 우리가 이제 뒤쪽에 연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타입의 이제 적외선 센서입니다. 요 두 가지 이제 타입이 있고, 근데 이제 두 개의 타입이 큰 차이가 있어요. 입자를 측정한 이런 타입은 상당히 정밀해요. 상당히 정밀한 반면에 가장 큰 단점이 이걸 거의 이제 액체 질소 온도로 냉각을 시켜야 어떤 주변의 신호하고 무관하게 딱 적외선만 검출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냉각시키는 냉각기가 워낙 비싸가지고 한 대에 뭐 보통 수천만 원, 뭐 비싼 거는 1억 원, 뭐 수억 원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특수한 우리 그 미사일 가격이 비싼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파장형은 따로 이 앞쪽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그 실제 열이 파장, 적외선이 파장이기 때문에 그 파장에 의한 공명 현상을 이용하는 그런 현상을 측정하는 센서는 따로 이렇게 냉각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싸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싸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앞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광자형. 근데 이 광자형은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만 이런 이제 적외선 센서가 있다. 이건 이제 제가 찍은 그림인데 상당히 선명하죠. 이 카메라 한 대가 3억 원이에요. 3억 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보기 어려운 카메라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열형 카메라는 싸고 또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이런 적외선 센서를 개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요게 센서 하나를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마이크로잖아요. 그러면은 머리카락에 뭐 한 거의 뭐 100분의 1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요 얇은 게 요게 한 0.1 마이크로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의 작은 크기로 만들어야 적외선을 이렇게 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야 또 검출할 수가 있고,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센서를 가지고 실제 그 영상을, 적외선 영상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서서히 열이 전도가 돼요. 그죠? 바닥에서부터 위로 서서히 열이 전도가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온도가 실제 얼마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같이 이제 개발하는 동료 연구원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네, 간단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차가 밤에 출발합니다. 불이 다 꺼지네요.
무서운 귀신이 나타나서 차는 알아서 멈추고 사람은 기절했는데 차는 알아서 멈추고 피해가죠. 우리가 밤에 뭔가 볼 수 있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져요. 지금은 뭐 전등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런 것처럼 차를 밤에 어떤 그 오지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헤드라이트만으로는 사실 우리 시야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환경에서 만약 야간에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새로운 어떤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센서가 아마 반드시 필요할 거다. 지금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이런 쪽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린 영상도 아주 작은 센서로 만든 건데 앞으로 이 적외선 센서나 이런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려면은 작게 만드는 게 기술입니다. 해외 그 기업들이 많이 앞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센서들을 만들어서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다 팔고 있어요. 이걸 사가지고 우리가 조립을 해서 적외선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작게 만들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우리 지금 안경은 그냥 뭐 보고 있는 걸 그냥 이렇게 뭐 시력이 나쁜 사람 교정하는 정도인데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면서 온도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벌써 그런 걸 이제 하고 있는 회사나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아주 작게 만들면 내가 어떤 영화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쭉쭉 이제 공처럼 생긴 센서를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그 센서가 쭉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언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를 알아서 이렇게 뭐 제 휴대폰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작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런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3억 원짜리 비싼 카메라는 이런 쪽도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휴대폰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카메라를 만드는 게 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제가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작게 만들려면 센서 자체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작아지는데 이걸 좀 그 구조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거예요. 요게 하나가 적외선 한 점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인데 여기 보면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쓸데없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2, 3층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그냥 버리는 적외선도 다 흡수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 재료, 감도가 높은 작은 신호도 높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감도가 높은 나노 재료를 쓰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하는 발언으로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은 1900년 뉴욕의 어떤 한 거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전부 마차예요. 그죠? 근데 한 13년 뒤에 똑같은 이제 지역을 사진을 찍었더니 전부 차예요. 그러니까 이 1900년도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이렇게 급변하게 변했고 앞으로 이 1900년도의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은 더 그 변화가 빠를 거라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 진로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좀 잘 귀담아 듣고 본인이 앞으로 이제 미래 설계를 할 때 좀 많이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나 또 이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그 앞으로 어떤 걸 해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센서나 이런 쪽이 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기관은 이제 이름이 나노종합기술원인데 나노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나노 센서 또 이런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적외선 센서가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